자, 오늘은 여의도 카페에 매일경제TV 길금이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가족이 나와서 그런지 가족 진짜 회사의 이제 동료분이라서 좀 뭔가 든든한데 뭐 어떤데 이제 카바를 하고 계신지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출입을 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진짜 제약바이오 사실 한 작년부터 뭐 천스타 가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가 뭐 거의 소강 상태에서 계속 행보를 하다가 최근에 원숭이 두 창 막 관련해가지고 네. 매기가 들어오는 듯 싶더니 네. 성장주의 또 대표가 제약바이오잖아요. 근데 네. 성장주의 흐름이 약간은 꺾이는 듯 보이면서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살아있는 최근에 이제 모멘텀으로 볼 수 있죠. 아스코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아마케를 볼 수 있는데 그건 이미 좀 지나갔긴 합니다만 이 아마케는 어떤 행사고 또 6월 달에 이제 앞으로 열릴 아스코도 있잖아요. 뭐 두 개 뭐 간단하게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아마케와 임상종양학회죠. 내일 열리는 임상종양학회 모두 세계 최대 암 치료제 평가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 아마케는 1964년도에 창립이 됐는데요. 올해로 115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전통 있고 오래된 학술 대회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열리는 암과 관련한 학회 가운데서는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업계에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미국 아마케는 미국 종양학회, 또 유럽 종양학회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암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데 모여서 시대 흐름에 맞는 혁신적인 치료 기술을 비롯해서 이 R&D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꼬박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가 돼서 올해 특히나 업계의 관심을 크게 모았었는데요. 이 대회 조직은 무려 4만 명이 넘는 제약 바이오 전문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20개국에서 이 관련한 제품을 생산을 하거나 개발하는 기업들이 총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항암제를 기반으로 한 여러 암 치료제에 대한 국내 개발 현황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약이란 게 우리 몸에 직접 들어가 작용을 하는 제품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치료제 기능을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아마케에서 완제품을 선보이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앞서 4월에 열린 아마케 같은 경우에는 제약 탄생 과정 중에 이 전 임상 단계에 놓인 암 치료제가 주요 군으로 선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라기보다는 제품이 될 수 있는 이 후보 물질과 그 물질을 어떤 식으로 이 제약으로 녹여낼 것인지 뭐 이런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전임상은 말 그대로 이 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물질을 발견을 하고 이 물질에 대한 효능도 입증이 됐지만 아직 사람을 상대로 투여를 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지는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2상, 3상이 아닌 말 그대로 인삼 단계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효능이나 기능이 추정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효과 등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잠재력을 엿본 물질이나 성분들을 공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앞서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우리가 함께 언급했었던 미국 임상종양학회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임상종양학회 역시 암 치료를 위한 여러 연구 개발의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먼저 열렸던 암학회가 전 임상 단계 후보 물질에 초점을 맞췄다면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암 치료 개발 동향과 임상이 이루어진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양학회는 이번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역시 오랜만에 대면 행사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좀 제대로 공개되지 못했던 항암 치료 포트폴리오들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면은 4월 달에 있었던 아마케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그러니까 임상에 돌입하기 전 단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그 이후에 열리는 임상종양학회는 최근에 동양과 더불어서 이제 임상에 돌입한 물질에 대해서 좀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석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4월이라는 선례를 좀 체크를 해보면 6월 달을 또 당장 내일부터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월 달 그럼 아마케에서 어떤 뭔가 물질들이나 뭐 어떤 포인트를 주목받았는지 알면 내일부터 열리는 아스코에서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뚜렷한 치료제가 없다는 생각이 일단 깊기 때문에 암 발병은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질병으로 인식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불가하거나 말기나 중기 이상 발전해서 발견이 될 경우에는 사망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암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질환에 비해서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암 학회를 통해서 나오는 성과 보고 또한 매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미국 암학회에서는 올해도 암 치료와 관련해서 이 다양한 신약 후보 물질이 앞다퉈 소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후보 물질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연구 성과를 들고 나왔느냐가 가장 주요한 이슈를 몰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제 코로나 여파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마다 앞다퉈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리에서 어떤 국가의 항암제 개발 성과가 이 글로벌 기업의 좋은 반응을 이끌지가 모든 암학회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4월에 이미 한 차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역시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이 미국 암학회에서 항암 파이프라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특히나 임상을 거친 그러니까 이 출시에는 한층 더 가까워진 제품들이 공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임상 성과를 공개하는지 또 그런 임상 성과들이 실제로 이 국제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내일부터 열리는 임상종양학회에서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 되게 잘 해주시고 계신데 네. 결국에 이제 암이라는 그런 질환, 병 자체가 우리나라만 앓는 게 아니라 전 그죠.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미국, 사실 암학회도 네. 미국에서 열리기도 하고 거기가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선두 중 국가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K제약 바이오가 많이 떴잖아요. 뭐 진단 키트부터 해서 수출, CMO 우리나라의 위치는 그냥 제약 바이오텍 안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시장 한동안 좀 침체기를 걸어왔었거든요. 네. 신약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질환을 호전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물질을 찾고 개발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기본 10년 이상 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 자본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요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특히 항암 분야에 있어서는 이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해외 대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파마들. 네. 그러면서 좀 뚜렷한 실적을 못 낸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저희가 말씀하셨던 한 가지 변수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코로나19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변수로 인해서 이 최근 2년간 국내 바이오 시장도 참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변수는 이 국내 제약계에는 좀 호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초기까지만 해도 이 침체기를 겪었던 터라 이 K바이오 입지를 두고는 업계에서도 시각이 엇갈렸었는데요. 다만 현재 확실한 상황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K바이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꽤 익숙한 단어가 됐잖아요. 그만큼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 한국 제약바이오의 활약이 좀 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하면서 감염병 예방이나 또 치료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앞다퉈 관련 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먼저 좀 좋은 성과들을 도출하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다시금 살아나는 기회를 맞았다.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 2, 3년 사이에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입지도 점차 올라가고 있고 말 그대로 K바이오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제약 분야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K바이오 분야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백신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체감을 많이 했던 게 백신 주권 확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
전 세계에서 현재 이 공식 승인을 받고 출시된 백신 제품이 아직까지 뭐 화이자, 모더나를 비롯해서 불과 몇 개가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자사 백신 만들기에 계속 뛰어들고 있고 또 발빠르게 매진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 출시를 앞둔 상황이거든요. 또 경구용 치료제를 내놓는 기업들도 나오고 특히 진단키트 면에서는 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런 다양한 기술력이 좀 해외 기업의 기술이 이전되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업별로 조금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삼바 같은 경우가 지난해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거든요. 또 이런 긴박한 팬데믹 상황에서 공장 가동을 확대하면서 모더나와 mRNA 백신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 좀 이렇게 크게 보탬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국산 백신 1호 만들기에 집중한 SK바사의 경우에도 네. 이 코로나 수혜를 입으면서 빠르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SK바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원액을 생산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도 같이 계약을 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 SK바사도 매출액이 9천억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0% 이상 실적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셀트리온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셀트리온 역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국내외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시대가 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실적 호재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해외 기업과의 협업으로 인한 것들을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입지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기술력이 입증되고 나니까 그 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우리랑 손을 잡고 함께 연구를 해보자 또는 연구 능력을 인정해줘서 같이 해보자는 제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주춤했던 국내 바이오 시장이 어찌됐건 좀 코로나라는 이슈를 기점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좀 말 그대로 현재 지금 좀 재기하고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쭉 타임라인이 네. 정리가 되면서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좀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관심 분야인데 정리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이슈를 다루는 것도 제약바이오가 갈 수 있는 트리거가 이번 아스코가 될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확실하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는 거의 잊혀졌죠. 비대면으로 가고 하면서. 근데 이번 학회 아스코는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네. 제가 일단은 화면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4월달에 일단 참가했던 미국 암 연구학회의 종목들이 나오면은 유학령이 있고 지노맨 컴퍼니도 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주가 자체는 올라도 한 10%에서 20% 정도 아니면 그 이후에는 아니면 빠지거나 그만큼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죠. 파메신이나 에이비온 같은 경우도 네, 언제가 4월 달이에요? 한번 이 두 개 다 4월 달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크게 중요하기보다는 사실 4월 달에 암한 연구학회는 기자님께 말씀해 준 게 사실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했던 파메신이나 에이비온 그리고 ABL 바이오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사실 한미약품이 이게 오른 거는 이게 참가했던 이유가 아니라 FDA에 따로 출시했던 임상 자체가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거지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고 계신 요 체크해 주신 요게 4월입니다. 네, 4월입니다. 네, 이게 여기가 박스가 암학회가 4월이죠. 열렸던 시기입니다. 네, 네. 그만큼 사실 4월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6월 임상 종양학회가 더 중요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이런 NKMS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제 그거죠. 최근에 나왔던 임상 자체가 완전 간회가 몇 번 나오게 되면서 이번 기대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임상 중에서 부분 간회나 일부 나왔던 게 추가적으로 완전 간회에 대한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느냐 여부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완전 간회가 됐다는 건 종양 자체가 아예 완전 제거됐을 경우를 완전 간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부분 간회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 80%가 제거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학회에서
더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면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4월달 특징 자체는 이제 3대 암학회 중 하나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이제 빅파마들의 파트너링을 통해서 저점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중요했던 이슈고 사실 이번 6월 같은 안면 익히는 거 안면. 정도네요. 그러니까 안면 익히는 나의 거. 흔히 갑이라고 얘기하는 바이어를 만날 예. 기회 우리가 이거 연구가 이거 나왔으니까 네네.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봐주세요라는 그런 4월 달이. 예, 4월 달. 네. 아니 근데 6월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중요한 우리가 그동안 연구해왔던 거를 여기서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만약에 뭐 사노피나 뭐 존슨앤존슨 같은 이쪽에서 와가지고 너네 우리가 연구했던 것보다 굉장히 진척이 되어 있네. 너네 거 한번 사볼까? 라고 그런 식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가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의 기대가 오히려 4월 달보다는 6월 달에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그 입장에서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번 학회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도 가능할 수 있고 뭔가 실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주가들이 올랐던 걸까요?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침체기를 겪었잖아요. 물론 코로나 수혜로 받은 뭐 진단 키트라든지 백신 관련 몇몇 종목 제외하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침체기가 길었는데 최근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파미셀, HK 이노엔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 매기가 좀 들어왔잖아요. 이 흐름들을 어떻게 좀 체크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바이오는 업황으로 얘기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폐암 심약이 좋아진다고 해서 유황한 심약 관련 업종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옛날엔 그랬었잖아요. 네. 한번 가면은 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 큰 틀로 보게 되면은 네. 사실 저는 이제 바이오 1세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2005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항우석 이제 줄기세포 게놈 프로젝트였죠. 사실 그때는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1세대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가 그때였기 때문에 마크로젠, 산성 PNC 그때 장난 아니었습니다. 주가 막 거의 1000%씩 상한가 갔다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네. 실패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이오 1세대 같은 경우는 2015년이죠. 한미약품이 그 당시에 사노피에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우리도 글로벌에 우리 라이센스 할 수가 있어? 그때 제가 알기로 한미약품이 7, 8만 원 하던 게 75만 원까지 쫙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1세대고 이제 2세대가 셀트리온이죠. 17년도에. 우리도 이제 렌시마나 글로벌 의약품을 선진국에도 판매할 수 있구나 하는 게 그다음 2세대고 네. 3세대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단 키트 그리고 CDMO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위탁 생산에 관련 능력들을 이번에 3차 바이오 3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큰 흐름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4차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신약이 글로벌 판매를 할 수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최근에도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98개가 상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신약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바이오가 장기 약세에 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투자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가 코아스템이나 ABL 바이오나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정도가 기술 이전한 게 이게 답니다. 실제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미약품 이런 거는 대형 제약사이기 때문에 이건 기술 특례가 아닌 게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자금이 없지만은 너네 기술은 있으니까 이 기술에 따라서 상장해준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막 특별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투자가 조금 아직까지는 더 미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술 이전은 4세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실제로 우리가 기술 이전하지 말고 기술 개발부터 만드는 것까지 여기서 다 우리나라에서 해서 그게 수출이 됐을 때 부스팅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뭐 헬릭 스미스가 예전에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다가 계속 이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계속 마련을 했었는데 라이센스 아웃을 본인들은 안 하겠다고 계속 했어요. 우리가 판매까지 유통하고 판매까지 다 할 거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조금 많은 어려움을 자금력이 부족해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임상 3상 실패까지 하게 되면서 역시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아까 한미약품 차트를 보여줬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도 복합 신약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나 이제 고혈압 진해조를 최근에 판매가 중국 쪽으로 시작이 되면서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는 좀 대형 제약사 위주로 해서 약간 자금력이 튼튼하고 사실 지금 금리 인상기지 않습니까? 사실 네. 좀 부담이죠. 제약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에는. 거는 자꾸 이게 유상증자를 하고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금리는 돈이 비싸고 이자 부담은 생기고 실제적으로 일반 작은 중소형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R&D 비용만 몇백억이 나가는데 근데 매출이 10억, 20억 하는 회사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 우리 PPT를 굉장히 또 준비를 잘해 오셔가지고요. 네. 이거는 혹시 공유가 뭐 가능하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흐름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마케로 좀 돌아가면요. 그 전에 이 PPT는 어디다 공유를 하는지 제가 안내를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오픈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실시간 자료부터 해서 저희 방송 자료 같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오카방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카 얘기로 다시 길 기자님 돌아가 볼 네. 텐데 앞서 이제 저희가 4월 아마케랑 이번에 내일부터 개최가 되는 아스코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고 있잖아요. 아마케가 사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를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안면을 좀 익히는 수준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였어요? 일단 두 학회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케가 매년 개최가 되긴 하지만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앞선 2020년부터 2년간은 비대면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 자체가 활기를 띠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개되는 정보나 참석자들도 많지 않아서 주목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이전까지는 이 모든 의료계 이슈가 주로 코로나19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 암을 포함해서 다른 질환과 관련한 개발 성과 등이 상대적으로 조금 큰 이슈를 모으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공개되는 프로젝트나 성과들은 아무래도 이전에 그 비대면 중심의 행사보다는 더 좀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대면 행사가 예고된 올 초부터 그 4월 행사된 암 연구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도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도 전반적으로 주가 면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고 또 이 대다수가 하락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이 암학회를 1년 넘게 이어진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종양 암학회는 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양대 암학회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올해 대면 행사에 참석하는 기업은 그 참석 기업의 이름을 올린 것 자체가 좀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좀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직접 성과 보고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좀 비대면 때보다는 직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현재 국내 기업들의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도 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이나 업계 관계자들에게 우리 기업들이 각각 우리는 어떤 기업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뭘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의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겠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줄 수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관련 전문가들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미국 암학회를 비롯해서 면역 항암학회,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좀 세계적인 학회들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었는데 올해 정상화되면서 이런 학회들을 기점으로 기술 이전이나 또 대면 협의가 활성화돼서 좀 나라별로 바이오 산업의 국제화에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국제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환경은 이제 좀 정상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K바이오 산업이 이 자리에서 좀 국제적 물꼬를 틀 수 있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이 참석 기업들이 업계를 주목시킬 만한 성과들을 역시 얼마나 꾸려왔느냐 또 전달했느냐가 좀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지가 가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정리 가능할까요? 네, 아스코는 3일은 내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지금 10여 개의 기업이 참석을 앞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메드팩토, 또 바이젠셀과 ABL 바이오, 또 HLB가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밖에 NK맥스, 제넥신, 크리스탈 지노믹스, 또 에이비온, 지니너스, 네오 이뮨텍, 레고캠바이오, 또 류이언트, 파맵신 등도 이 자사만의 연구 성과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업들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기엔 시간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기업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먼저 HLB가 선양 낭성암 관련한 1차 치료제 임상 결과를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HLB는 미국과 한국에서 이 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을 진행했었는데요. 현재 자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이 이 높은 치료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앞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엄격히 통제된 다수 환자군에서 임상한 결과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좀 확인된 만큼 이를 중심으로 한 성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과 관련한 치료제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는 입장인데요. 췌장암은 특히나 이제 완치율이 낮은 암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이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굉장히 높은 암 종류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메드팩토는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일상 중간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메드팩토는 췌장암 환자에게 두 치료제를 병용 투여했을 때 좀 안전성 면에서는 이 기존 치료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 효과성 면에서 높은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미리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그 밖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의료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암 학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이 루닛 같은 기업이 AI 기반 조직 분석 플랫폼인 루니스코프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학회에서 공개를 해서 좀 업계에서 어떤 관심을 모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물질에 이어서 이제는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AI 기반의 것들도 소개가 될 예정이네요. 제가 근데 옛날에 이제 JP모건 같은 거 헬스케어 이제 방송을 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제 다 알려진 거니까. 근데 예상 밖의 기업이 참석했다 이러면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맞아요. 그러고 이 어떤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호재 소멸로 해서 주가가 또 빠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JP모건 때부터 사실 AI 쪽으로 해서 같이 계약이 조금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AI?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연구 임상 자체가 네.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연구 성과가 향후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가 굉장히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올해 그나마 조금 주목할 부분이 결국에는 AI 업체와의 계약 등들이 좀 중요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번 학회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전체적인 의미보다는 그만큼 업데이트된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성장이 좋아졌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성과에서 완전 간회가 나왔고 생각보다 진척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추후에 관심이 좋아지지 연구 결과를 통했는데 참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목할 부분들은 대형 제약사나 이제 NK맥스나 이제 메드팩토 같은 그런 회사들이는 조금 이번 연구 결과에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한 것만으로 주가에 부스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벤트가 소멸되더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NK맥스랑 매드팩토를 좀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나와 있는 기업들도 그렇지만 이 부분도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PD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드림주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투자할 때는 좀 유의할 점들은 뭐라고 보세요? 실제로 제약바이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유상증자 이슈가 제일 크죠. 사실 그동안 코로나가 2년 걸리면서 임상이 어느 정도 중단된 기업도 있을 거고 그만큼 대형 제약사들은 조금 제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ABL 바이오도 그나마 올해 기술을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올해 유상증자 이슈가 조금 리스크가 해소가 됐습니다. 계약금이 몇백억이 들어오고 올해 1,000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R&D 비용을 그대로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ABL 바이오만 1년에 600억 정도가 R&D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자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사실 기술특례 상장을 하게 되면 5년 정도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50억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상폐될 우려가 커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회사 임상 좋아요라고 했는데 보니까 매출이 적자가 계속 5년 연속이네. 그렇게 되면 상표에 대한 이슈도 항상 늘 계속 리스크가 따라와요. 그래서 추후적인 부가 수입을 찾기 위해서 뭐 화장품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다른 쪽으로 오히려 시선을 끄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실제적으로 바이오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조건 바이오를 봤을 때 재무제표를 보는데 4년, 5년 정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추후에 이런 이슈가 나와버리면 그다음 주가가 바로 빠지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그런 거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유상증자 특히나 재무제표에서 현금이 얼마 정도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비용 때문에 뭐 유증을 하는 거고 네. 캐시카우가 될 만한 사업이 있다면 굳이 그런 리스크를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적자가 나고 상폐의 리스크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주가가 빠질 때 공매도의 타깃이 되기도 하는 게 또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공매도 흐름에 또 변화가 있어요. 뭔가 전면 재개에 관한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3월에 대선을 치르기 무섭게 최근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모양새인데요. 네. 지난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을 때 제약 바이오주가 특히나 좀 큰 타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역시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가 현재는 유력한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선거 공약에서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MSCI 지수가 뭐냐 하면 이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를 말합니다. 이 지수는 크게 선진시장 또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등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한국은 이 중에서는 현재 신흥국 시장에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흥국 시장의 추종 자금이 선진국 시장 대비했을 때는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에 대한 이제 외국인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지수의 편입의 주요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편입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공매도 제한을 계속해서 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현재는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이미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2020년을 기점으로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는 몇몇 국가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외환 시장의 개방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관련해서 전면 재개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목소리가 현재는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워낙 높은 사항이어서 정부가 곧바로 추진을 하겠냐라는 데는 조금 부담이 따를 수 있어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공매도 재개 전과 비교했을 때 제약바이오주 하락이 좀 평년도에 비해서는 지난 1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게 통계로도 좀 드러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좀 일정 조건이 되면 공매도가 좀 자동 차단이 되는 뭐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라든지 좀 공매도 급증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좀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제도가 이제 완비가 되고 나서 공매도 이슈는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6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한국의 MSCI 선진국에 편입이 될 건지 발표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확인은 아직 저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사실 공매도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좀 접어보고 다음에는 그래도 또 기대를 해 봐야지 다시 한 번 더 주가 부양의 어떤 확실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제바 안에서 탑픽 아니면 또 뭐 월스트 종목이 있다면
뭐 월스트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약간 네. 뭐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 있다면 뭐 각각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베스트 중에서 좀 대형주 쪽에는 한미약품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네. 중소형주 단에는 에이빌 바이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좋은 거요? 예 베스트 네. 대형주 네. 중소형주 네. 굳이 제가 두 개를 하나로 할까 하다가 두 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음. 결국에는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에서 다른 중소형주 제약사보다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도 계속 주가가 올라왔다는 부분들이 향후 이제 복합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 4세대 바이오에서 조금 두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당시 파킨슨 치료제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주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적응증으로 인해서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중소형주 단에서는 올해에 좀 주목받아야 될 종목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여러 군데 질병에 있어서 적응증을 넓혀가면은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중 항체 플랫폼이라서 그죠. 예, 그게 부분이 BBB BBB, 예. 투과율인데 네. 그 기술 자체가 세계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로슈나 디날리 같은 경우가 올해 초에 좀 부작용에 대한 나왔는데 오히려 이 회사 같은 건 아직까지는 오히려 부작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면에서 좀 추가적인 관심을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때 있습니다. 기술 이전했을 때 진짜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요즘 보면은 다시 다 빠졌더라고요. 그게 바이오의 문제점이에요.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기대를 하는데 언제라는 이슈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사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잠하면 왠지 실패한 거 네. 아닌가 이런 뭐 두려움도 갑자기 그리고 생기고. 웃기는 건 제약 바이오는 사실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게 이미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들은. 참 그게 참 웃겨요. 저도 보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알고 있지 했을 때 주가는 이미 나올 때 주가는 이미 350% 정도 이미 먼저 가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거나 좀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믿고 사야 되는 건 이 두 가지 아니면은 제가 네.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탑픽은 두 개로 네. 골라주셨는데 혹시 조금 리스키한 기업도 참 말하기 좀 그렇나요? 아니 그렇긴 않습니다만 사실 네. 이번에 뭐 제네신도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 제네신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아,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요? 네, 주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번 발표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발표가 나올까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 제넥슨이 이번 임상 종양 학회에서 그렇게 막 기대를 좀 하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말해주잖아요, 사실. 그랬는데 또 생각 기대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주가는 또 급등하기 마련이니까. 그랬으면 이미 뭐 HLB나 이런 것처럼 NKMX처럼 뭐 기사라도 나왔겠죠. 여기 또 주주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혼나겠습니다. 정도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와, 오늘 진짜 어려운 제약바이오였는데 그동안 제약바이오 흐름부터 해서 4월 아마케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스코에 대해서 진짜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님 종종 모셔도 되겠죠? 아, 네.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아닙니다. 네, 또 한 번 더 섭외를 고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